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묻지도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뭉개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해진 여러분은 소리칩니다. 세워주세요. 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택시에 탄 승객은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미친 택시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주하는 택시의 유리창을 깨고 비상탈출을 감행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 중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몇 %일까요? 알람이 울리니까 일어나고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악셀을 밟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속도에만 중독되어 있는 상태. 네, 이건 어쩌면 사실 목류병과 유사한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잠든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급행 열차의 선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스로를 철학적 여행자라 칭하는 에릭 와이너. 그가 안내하는 아주 특별한 기차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 여러분을 태울 겁니다. 이 책은 철학을 다루고 있지만 철학서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해독제여서 그렇습니다. 속도 독에 중독된 우리들의 혈관에 아주 느리고 아주 깊은 사색이라는 해독제를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보는 양의 문제이죠. 지식은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에 체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수직적입니다. 깊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지혜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 한 모금 마시러 가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마인드셋이 강력했던 멘토들을 이 기차의 객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2026년 현재의 언어로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탑승하시죠.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삶을 시작하는 법. 아침 기상. 이것은 현대인에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이불 속은 몸을 녹이고 이불 밖 차가운 공기는 냉혹한 현실의 예고편같이 느껴집니다. 5분만 더. 이 비겁한 타협을 하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심지어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 그랬습니다. 너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으려고 태어났느냐? 여기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너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건데요. 그 역시 매일 아침 자신을 꾸짖으며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의지력으로 일어나는 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일어나야 할 이유, 즉 소명으로 일어나요. 여기 아침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나 처절해서 아름답기까지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는 지독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그런데 아침 6시가 되면 그는 어김없이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숙취로 손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그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아침을 여는 게 아니다. 나는 밀려오는 허무와 절망에 맞서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물감을 캔버스에 짓이기는 그 행위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네, 그에게 아침 기상 후 캔버스에 뭐라도 하나 그려 넣는 이 행위는요,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못 나오고 점심때까지 그냥 자버리고 싶은
즉 자신을 삼키려는 그 힘에 맞서는 일종의 성스러운 투쟁이었던 거죠. 그리 아니라 그 강렬하고 기괴한 붓터치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숨구멍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무엇을 위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셨나요? 단지 돈 벌어야 하니까, 카드값 내기 위해서라면 몸이 천근만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하는 그 일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일종의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요. 우리는 황제처럼, 어쩌면 예술가와 같이 무언가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하는 법, 혹은 바보가 되는 용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기장인 소크라테스. 그는 아테네의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귀찮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하면 그는 끊임없이 왜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등해라고 불렀어요. 잠든 소, 즉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 따끔하게 쏘아대는 쇠팔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잃어버립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들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하고도 텅 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진무구한 질문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발명한 에드윈 랜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3살짜리 딸과 산책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죠. 아빠, 왜 사진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왜 현상소에 맡겨서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당시의 기술적 상식으로는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암실에서 화학 처리를 해야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드윈 랜드는 그 바보 같은 질문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왜 바로 볼 수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의 뇌를 강타했고 그는 그날부터 연구에 몰두하여 결국 즉석 카메라, 즉 폴라로이드를 발명해냈습니다. 어른들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퉁 치고 넘어갈 때 아이의 눈으로 왜? 라고 묻는 것, 사실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죠. 현대 물리학의 거장 리처드 파인만도 비슷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코넬 대학교 식당에서 한 학생이 접시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장난치는 것을 봤어요. 접시가 빙글빙글 돌며 떨어질 때 접시의 로고도 같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접시가 회전하는 속도랑 로고가 흔들리는 속도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을까? 동료 교수들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비웃었지만 파인만은 그 사소한 호기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 장난에서 시작된 연구는 훗날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준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정답을 맞히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 바뀌거든요. 오늘 하루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건 없다 라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늙기를 멈추고 다시 아이처럼 춤추기 시작할 겁니다. 보는 것, 안 보는 것, 못 보는 것. 이제 기차는 어느덧 콩코드라는 역에 정차합니다. 이곳에는 헨리 데이빗 소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2년 동안 혼자 살았죠.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봅니다. 스마트폰 화면, 컴퓨터 모니터, TV, 신호등.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고 삽니다. 그저 시신경의 정보가 스쳐 지나갈 뿐
영혼으로 대상을 응시하지 않으니까요. 토로는 매일 아침 숲을 산책하며 나뭇잎의 색깔이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호수의 물결이 바람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현미경처럼 관찰했어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뭘까요? 전설적인 사진작가 사울 레이터의 사진을 보면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랜드마크나 화려한 모델을 찍지 않았습니다. 비오는 차창에 맺힌 물방울, 눈 쌓인 거리 위를 걸어가는 빨간 우산의 흐릿한 형상, 카페 유리창에 비친 행인의 반영. 남들은 그게 뭐야 하고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 속에서 그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것을 찾지 않는다.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조각들을 주울 뿐이다. 아름다움은 웅장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틈새에 숨어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보려고 하느라 정작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로는 우리에게 안 보는 법도 가르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 시선의 다이어트죠. 셜록 홈즈는 왓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보고는 있지만 관찰하지는 않는군. 왓슨처럼 우리도 삶의 디테일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여기 이 관찰 하나로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인데요. 그는 어느 날 제재소에 갔다가 거대한 톱밥 분리기, 그러니까 사이클론이 먼지를 공중으로 회전시켜서 분리하는 것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봤겠지만 그저 나무 자르는 곳에 있는 기계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이슨은 그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원리를 집에서 쓰는 청소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청소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찰나의 순간 본 바로 그것이 5127번의 실패를 견디게 했고 결국 가전제품의 역사를 바꿨죠. 네, 여러분, 오늘은요. 퇴근길에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옆 사람의 구두 뒤축이 어떻게 달아있는지, 노을이 건물의 유리창에 어떻게 부서지는지, 그 디테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힌트가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은 디테일 안에 있으니까요. 걷는 법, 그리고 멈추는 법.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계속 달립니다. 이번에는 장자크 루소가 탑승합니다. 그는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라고 말했죠. 왜 걸으면 생각이 트일까요? 우리의 몸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뇌는 전진하고 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이 경직된 사고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는 법보다 멈추는 법입니다. 우리는 걷는 것, 즉 산책은 모두들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멈추는 건 두려워하죠. 멈추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랙 위에서 멈추는 순간 뒤로 밀려날 것 같은 그 공포. 여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다가 스스로 멈춤을 선택한 한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의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전 세계가 그녀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기 도중 기권했어요. 부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트위스티라는 공중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심리적 불안 증세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나약하다, 국가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이 메달보다 중요하다.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멈춰야만 했다. 그 당시 그녀의 이 용기 있는 멈춤은 금메달보다 더 크고 묘한 울림을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분한 휴식과 치유를 거쳐서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만약 그때 멈추지 않고 억지로 달렸다면 그녀는 영영 다시 날아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 우리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통제권이 있습니다. 기차가 너무 과열되면 잠시 정차해서 식혀야 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정비니까요. 즉, 영구적인 중단이 아닌 일시정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번아웃의 신호가 오는데도 억지로 막 엑셀을 밟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멈추고 잠시 내려서 바람을 쐬십시오. 기차는 여러분을 충분히 기다려 줄 겁니다. 그 기차의 기장은 여러분이니까요. 늙어가는 법, 그리고 죽는 법. 여행의 종착역이 다가옵니다. 이 열차의 마지막 칸에는 미셸 드 몽테뉴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죽음에 대해 사색했어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너무 무거운가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논하는 건 밤이 오지 않을 거라 믿으며 낮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참 싫어합니다.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르고 흰머리를 염색하며 세월을 거스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나이 듦은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무르익음이다. 과일이 가장 달콤해지는 순간은 나무에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기 늙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힙한 장르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커다란 뿔테 안경과 화려한 장신구의 대명사, 102세의 나이로 별이 된 패션 아이콘 아이리스 아펠입니다. 그녀는 무려 97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라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10대니까요. 주름? 그건 제 용기의 훈장이에요. 왜 그걸 감추겠습니까? 저는 내 얼굴이 좋아요.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화려한 옷을 입고 농담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였을 뿐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자신이 죽기 이틀 전 앨범을 내며 자신의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켰듯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곧 죽으니까 우울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미친 듯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강력한 삶의 응원이 또 있을까요? 이제 기차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에릭 와이너는 여행을 마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지식은 기차역에 보관함에 두고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챙겨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출근이네. 대신에 오늘도 내 역할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지혜, 당연한 것에 왜? 라고 물어보는 호기심, 스마트폰 대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따뜻함. 여러분의 인생은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 여러분만의 익스프레스입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여십시오.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그 바람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행복이 섞여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차는 어떤 풍경 속을 달리고 있나요? 부디 그 풍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여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택이었습니다.